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샌더스와 블룸버그 후보 간의 대결로 민주당 예비선거가 좁혀지는 듯 보이자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후보가 돼도 민주당은 진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공화당에서 바라는 드림 후보들이라는 말입니다. 블룸버그 후보가 자격이 갖춰져서 내일 열릴 라스베가스 후보 토론회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이미 블룸버그 당이라는 말까지 들립니다. 연방판사협회가 연방법무부의 대통령 측근 봐주기 사태에 대한 긴급 미팅을 엽니다. 법무장관 사퇴 성명서에는 2,000명이 넘는 법 관계자들이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서도 연방 법무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법무장관이 미국을 바나나 리퍼블릭으로 만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총기 규제 논란의 진앙지와 같은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살상무기 소지 금지안이 거부됐습니다. 애플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출 저하를 발표했지만 애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컨퍼런스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100억 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카우트 아메리카가 성범죄 이슈로 거듭나기 위해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CEO는 파산 과정 중에서 피해자들이 신고해서 보상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이제 내일 라스베가스에서 사실은 이번 주 토요일에 열릴 라스베가스 코커스의 투표용지에 이름이 없는데도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가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후보 토론회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이 후보 토론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전국적인 지지율이 10% 이상이거나 아니면 지금 라스베가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12%의 지지를 받으면 토론회에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NPR 방송과 PBS 항상 같이 여론조사를 하죠. 마리스트 대학과 함께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마이클 블룸버그 후보가 19%까지 나왔습니다. 대단한 퍼센테이지입니다. 왜냐하면 12월 달이 이달이 이제 2월 말이죠. 12월 달에 비해서 15%가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15%가 올라서 4%에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12월 달에. 그래서 지금 이제 19%가 됐고 전국적인 지지율은 버니 샌더스 후보가 앞서갑니다. 30몇 %인가요? 31%. 버니 샌더스 후보도 12월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9%가 지금 올랐는데요. 그에 비해서 조 바이든 후보는 지금 현재 지지율이 15%, 그럼 버니 샌더스 31%, 마이클 블룸버그 19%, 조 바이든 11%인데 두 사람은 12월에 비해서 지금 지지율이 올랐지만 바이든 후보는 12월 달에 비해서 지지율이 지금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도 많이 내려갔네요. 9%나 내려갔거든요. 엘리자베스 워렌도 현재의 지지율이 12%인데 12월 달에 비해서 5%가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주목받는 두 사람, 이 사람들의 지지율도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에이미 크로바샤 후보 같은 경우 지금 9% 지지를 받는데 12월 달보다 4%가 지지율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핏 브리지지 후보도 마찬가지로 5%가 지금 내려갔어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몇 %인지 모르겠네요. 8%인 것 같은데요. 네, 8%인데 5%가 내려간 겁니다. 그럼 가만 생각해 보면 12월 달을 지나면서 2월 달에 두 번의 아이오와 코커스와 또 지금 뉴햄프셔의 예비 선거에서 말씀드린 에이미 크로바샤와 핏 브리지지는 굉장히 잘했죠. 에이미 크로바샤는 특히 뉴햄프셔에서 굉장히 잘했고 핏 브리지지는 두 군데서 다 잘했는데도 이 두 사람은 전국적인 지지율에서는 12월에 비해서 각각 4%와 5%가 많이 났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 잘 봐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직까지는 그 후보의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가 이 사람이 누군가인 것을 말씀을 잘 안 드리는 겁니다. 혼돈만 되시고 시간 낭비하실 그럴 그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여론조사에서는 모든 후보들이 다 1대1로 겨뤘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긴다는 여론이 나오곤 있거든요. 이긴다는 이 여론은 폭은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는 게 가장 그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2위가 블룸버그입니다. 여기서는 누가 트럼프 대통령을 더 큰 폭으로 이기느냐, 이게 이제 3위가 샌더스가 되고 2위가 블룸버그가 되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3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오는데 샌더스가 아무리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유권자 블랙 피플을 빼고 모든 카테고리에서 1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민주당 중에서 온건하거나 아니면 45세 이상인 사람들은 블룸버그에게 더 많이 그 지지, 뭔가 이제 그 지금 민주당이 막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누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지, 여기에 너무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블룸버그 쪽으로 온건하거나 이제 45세 이상은 지금 많이 가고 있고요. 블룸버그가 흑인 그 유권자 가운데서도 지지율이 3위입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의 지금까지의 이 지지율은 전부 돈 가지고 한 겁니다. 4억 달러 넘게 썼다고 하고요. 3월 3일에 그 민주당의 대의원 숫자의 한 40%가 걸려 있는 그 슈퍼 투스데이에는 뭐 1억 몇 천만 달러를 지금 썼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제 보니까 버니 샌더스의 그 선거 유세장도 대단하더군요. 17,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어디서 선거 유세할 때 많이 모이는 그때와 거의 그 비슷한 수준이고요. 이 부티지지와 그 에이미 크로바샤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고 여성이고, 무엇보다도 더 크게 보자면 그 이전에 아주 생태적인 약점, 또 생태적이라고 말씀드리면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이 그게 왜 생태적이야? 사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전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뭐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생태적인 것, 동성애자와 여자라는 문제 이외에도 이 핏 브리지지와 에이미 크로바샤는 소수 인종들을 많이 넓혀가야지 되는데 지금 넓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지율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요. 블룸버그는 이런 것들을 내놉니다. 이게 이제 그 블룸버그 후보가 아주 그 유능한 선거 참모를 많이 두고 있다는 거죠. 진보적인 아젠다를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민주당에서 억만장자 지지자, 좀 뭔가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어떠한 그 월스트리트 규제 같은 것도 하겠다 하는 것, 재정 업계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런 규제를 한다고 뭔가를 그 내놓는다 한들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버니 샌더스만큼은 안 되겠죠. 그러나 내놓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학자금에 대해서도 버니 샌더스라든가 아니면 엘리자베스 워렌의 경우는 뭐 다 탕감해 준다던가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덜 하지만 뭔가 그 어떤 그 본인이 잘 살기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그 높이기 위해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학자금이 너무 비싸다,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뭐 여러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 안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고요. 아마도 내일 저녁에 있을 라스베가스에서 열릴 후보 토론회에 마이클 블룸버그가 참여를 할 것 같습니다. 내일은 MBC거든요. MBC의 그 레스터 홀트라는 아주 그 점잖은 그 앵커죠. 그리고 그 척 타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하는 조금 젊은, 그리고 뭐 할리 잭슨도 나오고요. 텔레문도의 그 바네사 그 하욱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내일 몇 명인가요? 그러면 뭐 지금부터 계산해 보죠. 제일 지지율이 높은 버니 샌더스, 마이클 블룸버그, 조 바이든,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렌, 핏 브리지지, 또 에이미 크로바샤,
6명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탐 스테이너가 지금까지는 쭉 그 토론에 참여를 했지만 지지율이 안 나와서 내일 토론에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아마 민주당 토론이 의미 있는 이렇게 지켜볼 만한 그런 토론이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정말로 그 말 그대로 의미 있는 컬럼이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컬럼리스트는 그 2005년부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컬럼을 쓴 사람인데요. 조나 골드버그 씨입니다. 민주당이 어찌하다가 이렇게 샌더스와 마이클 블룸버그라는 민주당스럽지 않은, 그 마이클 블룸버그가 꼭 뭐 돈이 많은 억만장자여서만 민주당스럽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러한 그 후보를 갖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두 후보야말로 공화당의 드림 티켓이다. 공화당이 원하는 이런 컬럼을 쓰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만화가 완전히 현실이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버니 샌더스는 1971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30살 됐을 때였어요. 이 사람이 뭐 토론회만 하고 나면은 정치적으로 너무 말을 많이 하고 해서 쫓겨나고 같이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고, 그리고는 이제 87년도에는 뭐 폭 앨범도 낸 사람이에요. 노래도 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는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공격하는 것처럼 그 신혼여행을 모스코바로 가고, 그 당시에는 모스코바에서 어떠한 그 미래를 보기도 했어요. 돌아와서 미래를 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샌더스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면을 보고 버니 샌더스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죠. 민권 운동을 한 것이나, 그리고 이 사람이 말하는 부의 분배라든가 기회의 그 공정함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의 사회적인 민주주의, 아니죠. 민주적인 사회주의, 민주적 사회주의, 그리고 엘리트가 그 부의 그 공평한 분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이다. 특히 저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 같은 사람을 적으로 놓는 사람이 버니 샌더스죠. 그런 것으로 그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마이클 블룸버그는 뭐 억만장자 중에 억만장자죠. 뭐 세계에서 뭐 10번째에서 20번째 사이에 부자니까는요. 그리고 당도 민주당에서 이제 뉴욕의 시장이 되기 위해서 공화당이 됐다가 시장 거의 끝나갈 무렵에 무당파로 했다가 지금 다시 민주당으로 하고 나서, 그리고는 이제 그 대통령 그 예비선거 후보로 나왔는데, 시장으로 있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그 마이클 블룸버그가 뉴욕의 그 시장이었을 때 그런 뉴스를 많이 전해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또 그렇게 하는 주도 있고 도시도 있지만, 아니 무슨 시 차원에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데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의 그 비만을 그 해결한다고 그 소다에 세금 붙이고 막 이랬었잖아요. 시장이 주도를 해서. 그러한 것들이 마이클 블룸버그는 굉장히 그 관료주의적인, 왜냐하면 그 도시의 헬스케어 비용을 사람들이 너무 비만에 걸리기 때문에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 소다 회사가 내야지 된다. 소다 세금이라는 것을 물리게 하고 사람들도 좀 비싸지면 덜 사 먹게 하고 해서요. 그런 관료주의, 뭔가를 참견하고 하는 것, 이것도 좀 민주당적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리고 요즘 많이 말씀드렸었던 젊은 그 블랙맨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스탑시키고 몸수색을 해야지 된다 하는 뭐 그런 뭐 스탑 앤 그 프리스크라고 미국 말로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사형제를 조금 좀 그렇게 좀 찬성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한 것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죠. 95세라고 하던가요. 네. 95세 되신 분이 전립선 암에 걸렸다면 그분은 뭐 빨리 퍼지지 않으니까 마음껏 인생을 즐기세요 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이 전립선 암에 걸렸다면 그건 제거해야 된다, 수술해야지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형제에 비유를 한 것이고요. 사회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되는 게 있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가 있지만 팬들이 마이클 블룸버그를 좋아하는 이유 역시 따로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은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자격을 갖춘 억만장자. 자격을 갖춘 억만장자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그 억만장자로서 돈이 있는데 본인의 돈을
이렇게 좀 같이 나누어 써야지 된다 할 때는 쓴다는, 지금까지 써왔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격을 갖춘 억만장자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상적인 문화 전쟁을 하는데 돈을 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리버럴한 시카고 웨이라고도 사람들이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부자는 부자인데 푸틴식의 부자가 아니라, 푸틴은 뭐 나라 돈도 막 가져가고 이래서 부자인데, 푸틴식의 부자가 아니라 리콰뉴식의, 싱가포르식의, 그렇게 좀 뭔가를 정부가, 싱가포르가 얼마나 관여를 많이 해요.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민주적이 아닌 것 같다는 지적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요. 그래서 버니 샌더스나 마이클 블룸버그나 전부 다 굉장히 진보주의에 있어서는 족보를 갖춘 이런 진보적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컬럼니스트가 얘기를 하면서요. 샌더스는 말하자면 전쟁에 반대하고 반전적인 사회주의자다. 뭐 족보로 따지면 뭐 유진 뎁스 정도 되나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마이클 블룸버그는 진보적인 실용주의자다. 지금 이제 위스콘신 대학의 경제학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올리버거 홈스라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둘 다 진보의 족보가 있기는 있다. 서로 오버랩되는 부분도 많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사람, 진보의 어떤 시카고 스타일의 전형이라고 하는 사람의 오버랩되는 사람이 버락 오바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한 캠프는 이 버니 샌더스 캠프는 둘이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결속을 강조하고 사람의 파워, 그러니까 17,000명이 모이는 거죠. 어디 뭐 워싱턴에서는 몸싸움도 했다고 하고, 어디서는 뭐 우통을 벗은 여성들이 시위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버니 샌더스는 그래서 그렇게 열기가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마이클 블룸버그는 버니 샌더스도 얘기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고, 그 사람 어디 에너지가 없어서 뭐 토론회에서 토론을 제대로 하겠어? 버니 샌더스도 그 사람 열정이 없어서 사람들 못 모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관료주의적인 형태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관료주의적인 전문가스러운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민주당과는 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 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사회가 지금 뭔가가 잘못돼 있었던 그런 많은 부분이 트럼프와 같은 새로움을 원했다 해서 트럼프가 심틈이 아니라 심틈의 결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시대가 버니 샌더스를 요구하고 또 그런 트럼프가 싫으니까 마이클 블룸버그, 민주당스럽지 않은 스타일이 있는 어떠한 운영의 묘에 있어서 그런 마이클 블룸버그를 내놓은 것도 역시 이런 시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분열된, 극히 극에서 극으로 가는 이런 분열된 정치의 수혜자가 버니 샌더스와 마이클 블룸버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은 민주적인 중도적인 민주당의 여러 가지 성향을 내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화당이 굉장히 좋아한다. 버니 샌더스가 후보가 되면 민주당이 사회적 민주당이 되나? 이때는 민주적 사회당이라고 안 하고요. 사회적 민주당이 되나? 블룸버그가 만약에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관료적 권위주의당이 되는가? 민주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은 보통 때는 이 앞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 두 사람의 약점 같은 것을, 그 약점의 위에 있는 게 민주당이었는데 지금은 비상사태다 하면서 두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이겨서 민주당의 예비선거 후보가 된다면 좋아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전략가들일 것이다. 왜냐하면 양쪽을 비난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게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컬럼니스트의 컬럼이었습니다. 조나 골드버그 씨의 컬럼이었고요. 잠시 뒤에는 미국이 이러한 형태가 된 것도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 민주당만 지금 어수선한 게 아니라 공화당도 어수선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주변으로 몰린다고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 당이 완전히 돼버렸고 하는데, 그런데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잖아요. 지금 공화당 내부에서조차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가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 귀를 기울여야지 될 그럴 시점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법무부 그 장관이 지금 뒤에 그 일을 봐주고 있는 그 로저 스톤이라는 본인 이 선거 당시에 뭐 참모도 했고 했었던 사람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거 너무 형량이 많다 해서 법무부가 다시 지금 고려를 하기로 했고 그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000명 넘는 1,100명 정도의 전에 그 법무부 관계자들이 이거 법무장관이 할 일이 아니지 법무장관 사임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오늘은 2,000명이 넘었습니다. 2,000명이 넘어서 대통령은 지금 로저 스톤스 그 재판에 대해서 누구든지 뭔가 말하자면 딴지를 걸면은 그러면은 뭐 내가 행정명령을 다 내려버리겠어, 뭐 고소하겠어, 뭐 이런 그 위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대통령 또 탄핵 시작해야지 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 광고 들려드리기 전에 이런 것은 처음 봤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연방 판사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원래 오늘이 화요일이죠. 내일 모레 목요일이 이제 연방 판사 에임이라는 퍼스트 네임을 갖고 있는 연방 판사가 이제 형량을 선고하는 날인데 긴급 미팅을 가져서 연방 뭐 판사협회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굉장히 많지는 않겠지만 판사의 숫자 자체가 뭐 대단히 많지는 않을 테니까요. The Federal Judges Association이라고 해서 판사 1,000명 이상이 가입됐다고 하니까 뭐 많은 그 멤버가 가입돼 있는 곳이긴 하네요. 긴급 미팅이 원래 봄이 되면은 그 연례 회의를 하는데 연례 회의 하기 전에 우리가 너무 긴급하니까 지금 연방 법무부에서 법무장관이 법무부의 검사가 형량 구형을 이 사람이 의회에도 거짓말하고 증언도 거짓말을 하고 다른 그 증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재판정에서 판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한 그런 그 부분에 그 대해서 이제 판결을 내릴 텐데 연방 법무부가 이것을 개입한다고 하니까 공정하지 않다. 우리 판사들은 항상 무엇이든지 공정하고 공평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뭔 일 하면서 지금 회장이 누구냐면은 그 틴티아 로페라는 회장인데 틴티아 로페라는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바마 판사잖아 라는 말은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들 부시가 임명한 판사예요. 지금 회장이. 그래서 너무 급하기 때문에 봄에 연례회의가 열리기 전이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의논을 해야지 되겠다 해서 연방 판사들이 모인다는 것은 저는 그 처음 봤고요. 이런 얘기는요. 그리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과 같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전임이네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원래 그 아들 부시 대통령 당시에 그 법무부 부장관을 하다가 장관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장관 하기 직전에 부장관을 했었던 사람이 잡지 애틀란틱에도 글을 쓰고 한 40년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죠. 그리고 뭐 CNN 방송에도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나는 전 동료로서 이 사람이 대통령의 어떤 그 권한 같은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름이 뭐든가요? 더널드 아이어라는 이 사람인데 빌바라는 미국 연방 법무장관이 미국을 그 바나나 리퍼블릭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은 지금 미국적이 아니고 이 연방 그 빌바 법무장관은 미국 사람 스타일이 아니다. 바나나 리퍼블릭 하면은 저쪽 바나나 리퍼블릭 독재자가 있고 독재자와 독재자를 지켜주는 독재자의 신복만 있는 그런 나라를 이제 바나나 리퍼블릭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연방 법무장관이 대통령 개인 변호사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게 바나나 리퍼블릭이지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윌리엄 바가 대통령의 권한을 믿는 것은 본인도 알았지만 뭐 특히 이제 공화당일 때 그렇지만 그 끝까지는 내가 몰랐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경우에는 독재의 성향이 없었으니까 취미도 없었고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으니까 대통령으로서 독재적인 그 권한을 부린다는 그런 것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상상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으로서 가장 슬픈 것 가운데 하나가 법무부를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는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프 세션스 쫓아내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 들어오고 나니까 뭐든지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바 이전에 같은 대통령 아래서 법무장관을 했었던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약간의 그런 모든, 이 사람은 기업 출신이니까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눈빛만 봐도 직원들이 알아서 해줬던 게 얼마나 많겠어요. 사기업에서 수십 년 동안을 어렸을 때부터 70세 넘어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대통령을 만나고 보니까 끝도 한도 없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무한정 것을 인정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임을 촉구해야 된다. 사퇴를 촉구해야 된다. 사퇴 촉구하지 않으면 저는 또 대통령 탄핵 얘기는 들어봤어도 법무장관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하나의 추세로 그리고 지금 2,000명 넘게 그 서명을 한 것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그 법무부의 그 전 직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보니까 연방 뭐 판사들이라든가 여러 뭐 변호사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다 같이 지금 그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슬슬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는 그 듀크 대학교에를 갔어요. 듀크 대학교에 이제 정치인이거나 정치를 하다가 이제 그 사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여러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은요, 제 책이 3월 17일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백악관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책을 출판했을 때 온당하지 않는 게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You will love chapter 14이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아마 챕터 14에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이 많이 적혀 있는 것 같고요. 한국 분들은 뭐 이란이라든가 아니면 또 북한에 관한 그런 그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어제 듀크 대학교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겠지만요. 지금 백악관이 나 책 내는 것을 억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란, 이라크, 북한,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을 그 포기한다는 전략적인 그 결정을 내렸다는 단 하나의 증거도 없다. Just one piece of 증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그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그 정책이라든가 북한과의 협상은 완전히 시간 낭비였고 미국이 시간 낭비한 그만큼 그대로 북한은 시간을 벌어서 이 핵 능력을 강화했다 하는 게 존 볼튼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참에 말씀드릴 것 하나는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북한에 관한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탄핵이 되고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힘이 아주 강해지고 뭐 여러 가지로 자신감도 붙고 해서 북한 같은 것을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본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내적인 이슈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북한 문제는 정말 참 애석하게 됐다. 이런 거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코비드 19 한국은 아직도 코로나 19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이 코비나 19이요. 코비드죠. 코로나하고 코비드하고 막 혼돈돼요. 코비드 그 19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문화가 다르고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어제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을 인용을 해서 한국의 그 확진자들의 여러 뭐 순두부집에 갔다 직접 운전하고 교회를 갔다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을 테크놀로지도 발달하고 테크놀로지가 가능하게 해주니까 이렇게 알려준다 해서 미국에서는 좀 사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풍이 있지 않을까 걱정한다 했더니 뭐 여러분께서 그 무슨 그게 걱정이냐고 환자가 자발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는데 뭘 그러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국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우는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되는데 마스크를 뭐 써도 특별하게 뭐 보호되지는 않는다고 방어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뭐 그 수술용 마스크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어떠한 그 공적인 모임을 가질 때는 항상 그 마스크를 쓰시더군요. 중국에서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은 딱 사진을 찍어서요. 그런 것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마스크가 뭐 6천 개가 절도됐고 지금 절도 사건이 여러 나라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직도 바이러스가 사실은 그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인데도 지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미국을 예를 들자면 중국은 제외하고요. 뭐 지금도 이 순간에도 감기라든가 독감으로 숨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요. 그러나 경제적인 것은 너무나 악영향이 있는 겁니다. 이미 초기 단계인데도 미국 질병통제국은 내년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도 공급망이 교란이 됐고 그렇게 될 경우는 작은 회사가 더 힘들겠죠. 큰 회사에 뭔가 물건이 없을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의 우한 지역이 너무나 그 제조업 같은 것 공장 그 많은 지역이니까 물건 줘야지 되면은 뭐 큰 회사에 먼저 주지 작은 회사에 먼저 주겠어요. 그리고 애플은 오늘 드러지 리포트는 애플을 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애플을 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플이 그 지난번 그 4분기에 아주 기록적이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주식값 쫙 올라가더니 뭐 2점 몇 % 빠지더군요. 왜냐하면 매출이 줄어들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탑 공급처가 있지 않겠어요? 그 공급처 200군데 가운데서 2군데가 중국에 바로 이 코로나 그 코비드 바이러스 19이 발생한 우한 지역에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조립을 하기 때문에요. 문도 닫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팔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고 또 두 번째는 중국이 세계에서 이 아이폰을 두 번째로 많이 사는 그런 그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판매망도 지금 줄어들겠다 해서 그런데 이게 애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물건을 그곳에서 만들고 그곳에다 팔아야지 되는 게 문제라고 하면은 다른 테크놀로지 업계 같은 경우는 중국과 연관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IBM의 경우는 다음 주에 어떤 그 컨퍼런스를 열려고 했는데 취소했고요. 이 컨퍼런스 중국에서 여는 것도 아니거든요. 샌프란시스코가 컨퍼런스 장소였는데 중국 관련자도 있고 사람들 많이 모이는 거 싫어하고 하니까 그러는 것이고 또 페이스북도 한 뭐 4,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마케팅 컨퍼런스를 다음 달 3월 달에 열기로 했는데 지금 취소했답니다. 역시 이 코비드 19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요. 또 지난주에도 인공지능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았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국에서 못 오는 사람, 중국에서 올 수가 없었던 사람, 중국 사람들 받아주지 않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한 몇 주일 전부터. 그러니까는 이렇게 테크놀로지 업계가 애플이 처음이 아니라 애플이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애플의 주식이 2점 몇 %가 내려갔는데 2점 몇 % 애플이 내려가는 것만큼 삼성 주식이 오르더군요. 애플은 중국의 많은 것을 의지했지만 삼성만 하더라도 제가 몇 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 베트남에 가보신 분들은 삼성이 베트남에서 최고야. 뭐 박항서 감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짓고 굉장히 그쪽으로 많은 그 제조업 부문을 돌렸기 때문에 삼성은 애플처럼 이렇게 그 코비드 바이러스 19에 아주 그 타격을 그 입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뭐 애플이 나왔으니까 애플만큼 큰 그 제프 베조스 말씀을 조금 드릴까요? 제프 베조스가 사실은 자선을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쓸 때 보면은 한 번 쓸 때 어떤 때는 정말 큰 돈 쓰네요. 이거 얼마에 쓰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오늘의 미국에서 마이클 블룸버그가 선거 유세를 하는데 20억 달러 이상도 쓸 수 있겠다. 대단한 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100억 달러를 기부한다는 얘기거든요. 100억 달러요.
자산이 하기는 뭐 자산에 꽤 많은 편이네요. 자산이 한 1,3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데 100억 달러면 굉장한 거죠. 아마 사업적인 그러한 미래도 보고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7월 달인가요? 자세히 더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과학자들에게 운동하는 액티비스트들에게 또 어떠한 재단에게 다 이런 그 기금을 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후 변화를 막을 수가 있을까? 올 여름에 이제 큰 회사, 작은 회사, 개인, 국제적인 조직 이런 데 다 그 돈을 나눠주는데 어제 그 제프 베조스가 하는 얘기가 기후 변화가 세계에서 그 최대의 공통적인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얘기했잖아요. 2030년까지 100%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관련 산업에는 좀 기부를 하긴 했네요. 100만 달러, 1000만 달러, 1억 달러. 아주 자잘하게 하지는 않는데 크게 하기는 하네요. 그리고 지금 그 아마존이 워낙에 그 배달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대 정도 그 배달하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도 주문을 했고요. 앞으로 플라스틱도 다 없애겠다 하는데 아마존 내부에서는 이제 제프 베조스가 이런 발표하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아, 그거 다 좋은데, 뭐 세계의 뭐 기후변화를 위해서 일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직원들에게 좀 먼저 잘해주지. 직원들 그렇게 힘들게 하고 하면서 특히 이제 그 노동하는 계층이요. 웨어하우스 직원들에게 좀 잘해주지.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 해고한다고 위협하고 하면서 뭘. 그런데요. 내부 외부 다 잘못하는 것보다 물론 내부적으로 잘하는 것도 많이 있겠죠. 뭐 하나라도 뭐 잘하면 좋죠. 돈 있는 사람이 돈 쓴다고 하는데요. 뭐 박수. 자, 제프 베조스 돈이 많으니까 써도 큰 돈을 쓰는군요. 잠시 뒤에는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 친하게 얘기할까요? 아들내미, 딸내미. 아들내미 키우시는 분들은 보이스카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아들 때문에 보이스카웃 했다가 아버지까지 그 성인 멤버가 되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미국 사람들과 보이스카웃이 친해온 게 110년이랍니다. 110년의 보이스카웃이 결국은 파산 선고를 할 때는 정말 대단한 아픔이 있어서 파산 선고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도 역시 보이스카웃스럽기는 하다 하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정말 12,254명 어린이와 연관돼서 110년 전통의 보이스카웃이 소송이 굉장히 많았죠. 말하자면 스캇 마스터라든가 바론티어가 이렇게 어린이들을 다 성적으로 뭔가 어린이들에게 잘못한 일을 했다는 건데 2018년도에도 파산을 고려하다가 사람들이 원래 좀 버텨볼 때까지 버텨보잖아요. 보이스카웃도 마찬가지로 버티다가 결국은 지금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파산 신청을 하면서 보이스카웃의 프레지던트가 CEO죠. 보이스카웃은 로저 머스비 CEO가 한 얘기가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파산 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보이스카웃이 원래 만들어졌었던 임무를 완성해 나가는 일은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컬의 지분은 다 법적으로 분리가 돼 있답니다. 재정적으로 전국적인 어떤 브랜치에서 독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스카웃 전국 지부가 파산하는 것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요. 해서 파산 신청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피해자의 보상 기금도 지금 만들었고요. 리더와 자원봉사자로부터 피해받은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스카웃이 제가 보이스카웃스럽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클레임하지 않은 사람들도 다 이 기간에 클레임을 해서 보상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뭐 잘못한 거 사죄하고 그리고 할 것하고 깨끗하게 해서 그렇게 다시 거듭나고 싶습니다. 할 것은 분명한 보상으로라도 보상을 하고 재정비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CEO가 얘기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깔끔하게 되면 좋죠. 그리고는 이제 버지니아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이 총기에 대해서 가장 논란의 핵심이 있는 진앙지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그 지진으로 치면은 그런 곳이 버지니아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버지니아주는 사실은 그다지 그 진보는 아닌데 지난번 선거에서 약간 이제 진보 성향을 보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의회가 그 전부 뭐 주지사도 그렇고 민주당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살상무기 그 총기를 금지하는 안을 의회의 상원의 소위원회에서 거부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거부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그 어떤 그 심의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버지니아주의 이 그 민주당의 주지사가 선거 캠페인을 할 때 이거 총기 규제를 내가 주지사가 되면 강하게 하겠다 해서 굉장히 밀어붙였는데도 안 된 겁니다. 안 된 이유는요. 이유는 뭐냐면은 살상무기에 관한 정의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버지니아주만 하더라도 아주 그 묘한 주잖아요. 남북전쟁 당시에 어떠한 위치,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이쪽 위쪽 동쪽으로 올라가면 정말 총기 많이 가지고 있는 시골들도 있고 해서 버지니아주에서의 총기를 갖고 있는 뭐 버지니아 샤롯대에서 KKK단의 뭐 시위 행진 같은 것도 있었고 아주 그 묘한 주가 되나서 살상무기라는 정의가 애매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4명의 민주당의 의원들도 공화당과 함께 가세를 해서 지금은 뭐 나중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내년에 다시 심의를 하자 하면서 나중에 다시 심의하기 전까지는 이 살상무기 금지 안 한다라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거든요. 또 온건한 민주당 의원들도 수많은 총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그 총기 소지자들에게 급작스러운 피해라기보다 영향을 주는 것도 고려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버지니아주에서 총기 살상무기 규제안 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미국을 제가 며칠 전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아서 디바이스라고 해야지 될 것을 equipment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디바이스로 보고 계시는데 어떤 분은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갑자기 소리가 안 들려요 하면서 그분이 sorry, I fixed it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스스로 fixed 한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NPR 방송을 생각을 했습니다. NPR 방송이 몇 개월 전부터 NPR 방송이 그 브릿지 음악이 코드 음악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우아하면서도 딥하면서도 정말 기분 좋으면서도 좋았는데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책임자가. 저는 요즘에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도 꾸준히 봐주는 것 같아요. 예전에 너무너무 좋았는데 어느 기간까지는 봐주자. 이런 것인 것 같거든요. 강희신이었습니다.